자, 지금 유튜브에는 가면이나 탈을 쓰고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와, 너도 가면 뒤에 숨어서 모독하기 인형이 되려는 거 아니냐, 혹은 개나 소나 죄다 가면 쓰고 나온다, 따라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따라하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일단 가면을 쓰고 찍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 영역, 요 가면 컨셉 빼고는 따라할 생각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전 가면 안 쓰고 말해도 오해의 소지 없는 영상만 찍을 거거든요. 그런데 가면을 왜 쓰느냐? 저는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뭐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은 드리려고요. 언젠가 제 채널 구독자가 10만을 달성하는 그날부터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가면 벗을 생각 없다는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10만 구독자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이 가면 벗겨질 때까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부족한 게 많은 영상이지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사건입니다. 자, 우선 사건 명칭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죠. 문자 그대로 바르톨로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카톨릭 성인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그 날에 벌어진 학살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이 바로 매년 8월 24일이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파리사 사건,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이 바르톨로메오라는 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짧게 언급된다고 하는데, 신약성경에서 주로 언급되는 제자들이 베드로, 마태, 야고보, 요한, 대략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약간 생소할 수밖에 없겠네요. 참고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저작한 요한이라는 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독교를 전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바르톨로메오도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았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 바르톨로메오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동상 같은 작품들을 보면 언제나 한 손에 겉옷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게 바로 벗겨진 가죽이라고 합니다. 예술가들도 참 포인트 기가 막히게 잘 잡아서 표현을 했네요. 배경이 되는 16세기 유럽은 종교개혁 열풍이 한창인 시기였습니다. 95개조 반박문으로 유명한 독일의 마틴 루터나 프랑스의 장 칼뱅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구교, 즉 카톨릭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그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시기였어요. 이렇게 점점 신교 신자들이 늘어가고 기득권층이었던 구교도와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다가 심지어는 양측 간 무력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에서 벌어진 구교와 신교의 전쟁을 우리는 위고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위고노 전쟁이 한창이던 1572년 8월 24일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아주 적절한 교보제가 있습니다. 1994년 개봉했던 프랑스 영화 한 편 곁들일 건데요. 프랑스 국민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주연했던 영화 여왕 마고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발루아의 마르그리트, 이자벨 아자니가 역할을 맡은 오늘 이야기의 주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앙리 2세와 그의 왕비 카트리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인 카트리나, 이분은 이태리 피렌체 공화국 귀족 가문이 메디치 가문 출신이에요. 특히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채널이 좀 성장했을 때 메디치 가문 이야기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그리트는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 유력 귀족 가문 기즈 가문이라고 있는데, 그 기즈 가문의 앙리라는 사람을 매우 좋아했어요. 앙리 드 기즈라고 불리죠. 요즘으로 치면 특급 엄친아예요. 집안 좋고 돈 많고 잘생기고, 게다가 이 가문은 독실한 카톨릭 집안으로서 아버지 때부터 외국과의 전쟁 그리고 개신교들과의 전쟁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프랑스 내 카톨릭 신자들로부터 받는 기대가 매우 컸던 가문입니다. 기즈 가문 입장에서도 이 발루아 왕조의 혈통 마르그리트 공주와 결혼하는 게 정말 바라던 바였어요. 왕실하고 혼인관계로 연결되면 왕국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그만큼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후 왕위 계승도 노려볼 만한
그런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꼬이게 됩니다. 바로 앙리 2세의 왕비였던 카테리나, 즉 마르그리트의 어머니가 기즈 가문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던 것이었죠. 아까 기득권층이 구교 집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기즈 가문이 프랑스 카톨릭의 수호 가문을 자처하고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위그노 전쟁에서 구교 측 주요 지휘 세력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영향력이 대단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왕이었던 남편인 앙리 2세에게는 정신적 멘토 겸 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디안 드 푸아티에라는 여자였어요. 앙리 2세는 비록 카트린하고 정식 혼인관계를 맺었고 카트린은 왕비의 신분이었지만 궁정의 일뿐만 아니라 나란 일까지 이 푸아티에라는 여자와 의논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카트린이 출산하는 자녀들의 일상생활과 교육까지도 푸아티에가 결정하고 주도하기까지 했죠. 카트린이 실질적으로 왕비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남편이었던 앙리 2세가 죽고 그 아들인 프랑스와가 왕으로 즉위해 카트린이 섭정을 맡고 나서부터입니다. 이게 왜 기즈 가문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되느냐? 기즈 가문이 바로 이 푸아티에와 정치적, 경제적으로 결탁해서 푸아티에가 기즈 가문을 든든하게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눈에 가시였던 기즈 가문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그리트와 기즈 가문의 혼인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서 물색하게 된 신랑감이 바로 이 사람. 훗날 부르봉 왕조를 열면서 앙리 4세로 즉위하게 되는 나바라의 앙리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있을 왕위 계승 분쟁에서도 나바라의 군주는 발루아 왕가하고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승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개신교를 지지하던 가문이었기 때문에 현재 위그노 전쟁으로 내전 상태였던 프랑스에서는 구교와 신교의 화합을 도모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꼴보기 싫었던 기즈 가문의 힘을 빼놓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결혼 당사자인 마르그리트가 나바라의 앙리하고 엮이게 되는 이 정략 결혼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나바라의 앙리는 줄곧 봐오던 사람도 아니었고 외모도 별로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카톨릭 신도인 자신과 다르게 신교도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도 이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혼식 미사 당시 혼인서약을 할 때 대답도 건성건성, 그리고 신랑에게 다정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모습으로 아주 썰렁하게 결혼식을 마치게 되죠. 나바라의 앙리도 어머니가 결정한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얼떨떨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에서는 대사 몇 마디로 설명되지만 앙리의 어머니인 나바라의 잔느는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로 이동하다가 폐결핵이 심해져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죽게 됩니다. 결국 나바라의 앙리는 자신의 가신들과 그들을 따르는 개신교도들을 하객으로 대동해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죠. 이때가 바로 1572년 8월 18일의 일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했던 성 바르텔로메오 축일의 학살 사건 8월 24일까지는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묘사되지만 이 6일 동안 마르그리트의 혼인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이 흥겹게 놀고 먹고 마시는 동안 다른 한켠에서는 모종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가스파르 드 콜리니 이분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위그노 전쟁 당시에 개신교도 측 군대 사령관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개신교도들의 보호자로 인정받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본래 직업군인이에요. 해군 제도. 게다가 앞에서 소개한 앙리 드 기즈, 제가 엄친아라고 소개했던 그 귀족이 있죠. 이 사람의 아버지인 프랑스와 드 기즈를 위그노 전쟁 중반에 암살한 배후 세력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바로 콜리니였습니다. 콜리니 제도로서는 프랑스 내에서의 종교전쟁, 다시 말해 내전이나 다를 바 없는 이 소모적인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역시 카톨릭 국가로 유명한 유럽 철강국이었던 스페인, 이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던 플랑드르 지역을 탈환하려고 주도해서 계획 중에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서는 당시 국왕이던 앙리 2세의 아들 샤를 9세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얻고 있어서 샤를 9세에게 플랑드르 지역 탈환에 대한 상세 작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의 왕으로부터 동의 단계까지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콜리니 제독은 1519년생으로서 카테리나, 아까 마르그리트의 어머니 있죠, 그분하고 같은 나이였어요.
또한 역사적으로도 둘은 굉장히 절친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서는 자신의 아들이자 국왕인 샤를 9세에게 같은 카톨릭 국가인 유럽 최강국 스페인을 공격합시다 등등 듣기만 해도 위험한 일들을 거론하면서 아들에게 바람을 넣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하면서 굉장히 경계하게 됩니다. 카테린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카톨릭 신교 내전 중인 국내 상황이 혼란스러운 데다가 꼴보기 싫은 기즈 가문도 거들럭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스페인에게 괜히 빌미 잡힐 일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카테린은 여기서 일을 꾸미게 됩니다. 바로 꼴보기 싫은 기즈 가문을 움직여서 콜리니 제독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기즈 가문 입장에서도 콜리니 제독은 가문의 원수였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제거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바로 자객을 파견하게 됩니다. 콜리니 제독을 죽이기 위해. 영화에서는 자객 선발 면접을 카트린이 직접 보는 걸로 나옵니다. 8월 22일 끔찍한 날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자객은 콜리니 제독 암살 기도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살해하는 데는 실패하죠. 총알이 빗나가서 제독의 팔에 부상을 입히는데 그칩니다. 부상을 입은 콜리니 제독은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되죠. 자, 학살의 전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독의 부상으로 개신교도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카트리나가 국왕인 아들 샤를 9세를 데리고 문병을 오게 되죠. 바로 그 현장에서 콜리니 제독 집에 모인 개신교도들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되죠. 당신들이 사주한 거 아니냐, 관련자를 책임지고 법정에 세워라,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야, 다시 한번 우리랑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살기등등해진 분위기 때문에 카트린과 샤를 9세는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카트린은 기즈 공작과 함께 샤를 9세를 설득하게 되죠. 개신교도들의 살벌한 분위기 봤지? 이번에 하객으로 온 숫자도 수백 명에 달하더라. 우리가 선수치지 않으면 분명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 들 것이다. 이렇게 겁을 줘가면서 샤를 9세를 설득하고 학살 작업의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기즈 가문을 따르는 카톨릭 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개신교도들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572년 8월 24일 발생한 성 바르톨로뮤 축일의 학살 사건인 거죠. 사건 당일날 최초 타겟은 당연히 집에서 다친 팔을 치료하고 있던 개신교도들의 유능한 지도자 콜리니 제독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파리에 거주하고 있던 개신교도들을 비롯해 나바라의 앙리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한 개신교도들이 무참히 살해당하게 됩니다. 나바라의 앙리는 마르그리트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마르그리트의 방에 숨어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되죠. 죽음의 공포에 덜덜 떠는 앙리를 앞에 두고 카테리나를 비롯한 왕족들은 앙리에게 카톨릭으로의 개종을 권유하게 되죠. 개신교도 딱지를 달고 있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한편 마르그리트는 앙리뿐만 아니라 라몰르라는 개신교도 또한 구해주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라몰르는 새신랑에서 졸지에 인질로 전락해버린 나바라의 앙리를 탈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다가 그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인물이에요. 자,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면 마치 좀비 영화처럼 구교도들이 막 때를 지어서 각종 무기를 들고 신교도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다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상관없던 옆집 사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집이니까 칼과 도끼를 들고 죽이려 달려든다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이 사건으로 최소 6,000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죽었다고 역사에서는 말합니다. 8월 24일 당일은 콜로니 제독과 나바라의 앙리와 함께 하객으로 왔던 개신교도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고 점점 학살의 범위가 확대돼서 그 이후 한 달 동안 프랑스 각지의 개신교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웃마을에서 구교도들이 드디어 이교도인 신교도들을 청소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접수가 되면은 그 마을에서도 옆집 혹은 앞집에 사는 신교도들을 마구 죽이는 사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편 이 사건의 소식을 들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쾌재를 부르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이 카톨릭의 본산이죠. 안 그래도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교도나 마찬가지 신교도가 늘어가는 상황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이교도들의 씨를 말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해서 교황청에서는 기념주화도 제작합니다. 바로 이거. 그리고 지금도 바티칸 대성당에 가면 이 사건의 주요 장면을
어떤 방 안 가득히 벽화로 남긴 밀실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방에는 현재 그 누구도 절대 들어갈 수 없게끔 해놓았답니다. 당연히 지금도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보고 싶은데. 학살 사건으로 수많은 신도가 죽임을 당한 개신교층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나바라의 앙리를 비롯한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군사활동을 시작하죠. 위근호 전쟁이 종결되는 1598년까지 군사적 충돌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몇몇 개신교 신도들은 프랑스를 떠나 주변 개신교 국가로 망명을 가게 되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주로 칼뱅 교도들이었습니다. 본래 이 칼뱅교에서는 군주, 즉 국왕과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 가르침은 철저히 배척당하게 되죠. 한 나라의 국왕이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잔인하게 죽여 없앤 사건이니까 자기가 섬기는 국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의 구교, 신교의 충돌을 나타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유럽으로 퍼지게 돼서 더 큰 사건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독일에서 발생한 30년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30년 전쟁에 대해서는 추후 동영상에서 장편으로 기획해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여왕마고를 꼭 시청해 보도록 하세요. 정말 수작으로 평가받는 영화입니다. 선정적인 장면이나 잔인한 장면이 종종 나오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님 혹은 선생님 허락 받고 시청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요약. 자유롭고 몸 건강히 종교활동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